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오늘 밤 9시에 방송될 국민TV 뉴스K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뉴스 취재팀장 황준호 PD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틀째 방송했죠? 예. 많이들 피곤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예, 여전히 좀 어수선하고 그렇지만 저 역시도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네, 어제 예. 을지로 서울 시내 집회 시위 현장에서 보도하는 예. 것도 아주 생생히 잘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틀 정도 방송 가지고 반응이나 평가를 하기는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그래도 예. 많이 관심들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텐데 안팎의 반응 좀 어떻게 파악이 되든가요? 예, 역시 저희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특히 반응이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는 처음이다. 이런 반응들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고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고요. 또 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냉정하게 짚을점을 짚어주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꼭 반영해서 그렇죠. 좋은 뉴스를 만들기도 하고 저희 생각으로는 이렇게 바쁘고 힘든 기간이 적어도 6개월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때까지 가야 일도 몸에 있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여유 있는 기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 예. 방송사에 비해서 인력, 장비 다들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1시간짜리 뉴스를 만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것이죠. 예, 사실 지금 6시부터 한 8시까지가 가장 전쟁 상황입니다. 네. 어제는 국민특검 1회 조작의 진실 사항편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던데요. 앞으로 예. 국민특검 특집방송은 어떻게 진행할 요량입니까? 국민특검은 월수금 저희 뉴스K가 끝나고 나서 한 15분에서 20분 혹은 길면 30분 정도 계속 방송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초반에 최근에 핫한 뉴스부터 유우성 간첩 사건, 원정화 사건 이런 것들을 다루고 예. 그리고 나서는 여전히 풀리지가 않고 있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또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저희가 저희 말 그대로 특검이라는 생각으로 네. 모든 진실을 밝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자와 국민들이 검사가 돼서 예. 지지부진했던 문제들 종합적으로 차근히 한번 해부를 해보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리만 하는 거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또 곳곳에 특종도 숨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예. 오늘 뉴스K 어떤 아이템들로 준비하셨습니까? 예, 저희는 국회하고 또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것들은 늘 이슈 라이브로 매일 해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역시 오늘도 국회 본회의 상황이라든지 또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더 진전된 내용들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다룹니다. 네. 그리고 뉴스룸 리포트에서 오늘의 키워드는 역사로 잡았습니다. 역사요? 예, 근현대사요, 현대사. 네. 그래서 첫 번째 리포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영등포 교도소에서 저희 PD가 직접 가서 네. 그 좁은 0.6평짜리 방은 어떻게 거기에 누우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재미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히 김근태 의원의 재심이 오늘 시작됐는데요. 예. 거기에도 직접 가봐서 인재근 의원, 부인인 인재근 의원 그리고 또 김영태 변호사 이런 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을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강신혜 PD가 하는 프레지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인천학년 사건 오늘이 또 1974년 네. 긴급정치 4.5 발동일입니다. 네.
그래서 일통항해 사건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런 계기와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역사성도 짚어보시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아무튼 그리고 끝으로 네. 영상 인터뷰 길에서는 영등포 교도소에 오늘 일반인들한테 하루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예. 만난 일반인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그 공개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리미리 신청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기대가 되는군요. 아무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힘든 조건을 이겨내시고 하루하루 생동감 있는 좋은 뉴스, 다른 관점에 살아있는 뉴스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9시 뵙겠습니다. 황준호 PD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회 지금 벚꽃이 아주 이쁘죠? 오늘 비가 와서 조금 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뭐 기자들 저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기사나 제대로 씁니까? 이 싱숭생숭할 만큼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요새 뭐 좀 상황이 그렇네요. 예, 그래도 다들 구경 다니는 여의도니까 짬짬이 그래도 좀 잘 보시고 그러십시다. 오늘 첫 번째 소식 뭔가요? 새누리당 광역선거 구도가 친박계 지도부의 의도와는 달리 조금씩 흔들린다. 뭐 이런 모습인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이유가 굉장히 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네. 일단 두 가지 정도 지금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친박 지도부가 사실은 중진 차출론이니 해서 연초부터 이 사실 등 빼밀려서 등을 떠밀어서 이렇게 출마를 시킨 후보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랬죠. 뭐 남경필, 정몽준 다 실은 뭐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정작 이렇게 큰 판이 벌어졌는데 예. 판이 벌어졌는데 실제로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케이스들이죠. 정몽준 의원이나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 예. 이 친박계 지도부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예. 썩 좋지는 않았던 사이들 아닙니까? 그렇죠. 입속의 혀 같은 존재들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을 어쨌든 본선 경쟁력 그리고 당내 경선의 흥행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사실 등을 떠밀어 놓긴 했지만 정작 이들이 당선이 되고 나면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사실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하고 크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특히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이 수도권 민심의 향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중앙정부와 각을 세울 가능성도 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좀 어줍잖게 좀 걱정하는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남경필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 나머지 정병국 원유철 의원 또 김영선 전 의원 이렇게 세 명이 좀 뒤처지는데 이 세 명에 대해서 컷오프를 실시하냐 마냐 가지고 좀 논란이 있다가 좀 변별력이 부족하다 해서 이제 컷오프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세 사람이 사실상의 후보 단일화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는 이 네 명이 어쨌든 남경필 의원이 일방적으로 앞서가는 이런 구도보다는 그래도 두 명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3명, 4명이 있으면 조금씩 치면서 이제 흥행 요소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좀 북적북적하길 바랐는데 그렇죠. 이들 세 사람이 오늘 여론조사 당에다가 여론조사 해달라 우리 후보 2배수로 압축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남경필 연합 후보 한 사람으로 좁혀서 남경필과 한번 자웅을 겨뤄보겠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외견상 드러나는 거는 어쨌든 남경필에 비해서 약세에 있으니 세 사람이 힘을 합치겠다 이런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조금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이 상향식 공천을 하다 보니까 이 선거 관리에 드는 비용을 전부 후보들이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당에서도 일부 좀 보전을 해주지만 1인당 지금 후보 등록 비용이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경기 같은 경우에. 그런데 사실 다른 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남경필 의원을 꺾는다는 게 거의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억 원 가까운 돈을 내야 한다. 그렇죠. 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제 이런 데 의기투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 지금 이들의 요구대로 하면 당 경선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힘이 쭉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울산 같은 경우는요, 조금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네. 울산은 지금 강길부 의원과 김기현 의원 두 사람이 지금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사실 지역의 구청장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잘 이제 와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그 제주 같은 경우 100% 여론조사를 한 이유가, 네. 오금민 지사가 작년 11월달에 입당하면서 17,000명의 당원을 이끌고 들어오면서, 예. 이 당심 50%를 거의 장악을 하고 들어오니까, 이게 현행 당원 당규대로 했다간 일방적인 게임밖에 안 된다. 이게 이제 그렇죠. 반발의 이유였고, 네. 그래서 네. 100% 여론조사 경선을 하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조금 되돌려 보시면 울산도 100% 여론조사 하냐 마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 당사자가 바로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에요. 이 양반도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었고요. 지역에서 아주 강자이군요, 그러니까. 예, 이 양반도 10,000명을 끌고 입당을 했다 그럽니다. 자기 확실한 고정표가 대단한 사람들이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김기현 의원은 당의 정책위 의장을 하다가 지금 내려갔는데, 예. 김기현 의원이 내려가는 과정에 중진 차출론의 대선이다. 친박 지도부가 김기현 의원으로 낙점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하나 소문에 불과했었는데, 울산 현지에서 최근에 박맹우 울산시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네. 이 양반이 3선 시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은 못할 텐데, 예. 이분은 지금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예. 나는 울산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면서 중대 사퇴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지금 사퇴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사퇴 과정에서 김기현 정책위 의장, 김기현 의원과 밀약설이 제기가 됐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김기현 의원이 어쨌든 당 후보가 되면 의원직을 내놔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물려받겠다. 그렇죠. 7월달에 재보궐 선거하는데 결국은 박맹우 시장이 김기현 의원을 밀어주기로 하고, 예. 자기는 그 지역구를 약속받았다. 이런 미력설이 돌았고요. 예. 때마침 비슷한 시기에 컷오프를 했는데 이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탈락을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 10,000명씩이나 이끌고 들어갔다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 탈락의 사유가 네. 굉장히 불투명하고 해서 지금 네. 지역 정가에서는 굉장히 시끄럽다 그러는데요. 그렇겠네요. 결국 오늘 이 김두겸 전 구청장이 그 김기현 의원의 맞상대인 강길부 의원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친박 지도부가 원래 구상했었던 김기현 카드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게 된 거죠. 아주 꼬여버렸네요. 그렇죠. 지금 김기현 의원을 울산시장 만들어 보려고 정가균 의원도 이렇게 주저앉히고 서울로 불러들이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가빈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은 울산시장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주저앉혔고 친박계 원로 중에 한 명이죠. 예.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는 정말 얽히고 설킨 상황이 됐고요. 복잡하게 됐네요. 그 김기현 씨 때문에. 그 울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조승수 전 동부청장이든가요? 진보당. 예. 이분도 거기 상당한 파워를 갖고 있는데, 요즘은 좀 어떻답니까?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그 진보정당에 대한 이미지는 전체적인 좀 이미지랄까요? 또 신뢰도 이런 것들이 많이 추락된 상태고, 네네. 사실은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이 여의도 안팎에 계신 분들은 많이들 구분을 하지만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크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진보가 통째로 지금 도매금으로 많이 힘들어져 있는 국면이라서. 그렇죠.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경선 판도 중에 또 한 곳 재밌는 곳이요. 부산입니다. 부산은 정말 이 새정치민주연합 야권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부산 선거에서 최소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안 되더라도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당선이 되면, 즉 새누리당 후보가 패배하면 사실은 정치권 전체의 지각 변동이 가능할 만큼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정치적 의미가 있는 곳인데 지금 이주영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 시킬 때 사실은 당 내에서 서병수 의원이 친박계 핵심 중진이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지지율의 변동이 없고
고만고만하니까 네. 서병수 의원을 차라리 해양수산부 장관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친박계 내부에서 직접 검토를 했던 사안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나는 해양수산부 장관 안 간다. 이렇게까지 기자회견을 할 만큼, 그러니까 누가 가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나는 해양수산부 장관 안 간다라고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부산시장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내비쳤음에도 지금까지 사실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예. 친이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이죠. 이 권철현 전 주일대사의 지지율이 굉장히 치고 올랐다고 네, 합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뭐 저 룰 안 바꿔주면 나 탈당하겠다 어쩌고 뭐 엄포도 놓고 예.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산판은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서병수 의원의 압도적인 지지, 압도적인 우위를 지금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무소속 오거돈 후보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게 지금 더 치고 올라와 있는 상태고 예. 그래서 진짜 부산시장 선거는 까봐야 안다 이런 상황이 됐고 1년 한 2, 3개월 전의 대선 때와는 상황이 사뭇 달라져 있다. 뭐 이렇게도 들리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부산 현지에 다녀온 뭐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이게 서병수 의원에 대해서 실제로 부산 시민들의 호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밑바닥 호감도가 예.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오히려 또 권철현 전 주일대사에 대해서는 이 친박계에 희생됐다라는 이런 동정론도 꽤 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부의 경선도 지금 뭐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본선은 이 무소속 오거돈 후보와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게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의 고민입니다. 한마디로 청와대나 당 지도부의 의지대로 통제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앞날도 잘 모를 만큼 대단히 불투명하다. 부산 재밌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뭐 이제 밑에 쪽 얘기는 잘 들어봤고 사실 네네. 제일 관심이 쏠리자 또 변동의 여지도 있고 정치적 의미가 큰 곳은 아무래도 역시 서울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서울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십시다. 지금 사실 정몽준 의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최근 들어서 네. 지금 한 여론조사 기관이 매주 정례조사하는 거에 보면 지금 3주 연속 차기 대권 후보 선호도 1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 20%를 넘어서기도 했다고 하고요. 네, 네. 이 정몽준 의원이 사실은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이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죠. 예. 예. 그랬는데 이제 올 초에 상반기에 주변에서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사실은 차기를 기약하는 거는 정말 신기루에 가까운 일이다라는 그런 설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그러고요. 예. 결국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출마를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친박 지도부의 그 중진 차출론과 이제 맞물려서 상승작용을 일으키긴 한 건데요. 예. 근데 이제 정작 친박 지도부 쪽에서는 뭐 김황식 전 총리의 본선 경쟁력이 훨씬 높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뭐 처음에 출마 과정에서부터 이제 친박계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느니 청와대 의중이 실렸느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정작 경선이 시작되고 보니까 지금 당내 내부 여론조사를 보면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2배가량 차이가 난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 김황식 전 총리를 통해서 본선 승리를 하려던 게 해왔던 그리고 사실상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사이가 그렇게 막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오로지 초등학교 동창일 따름이죠. 그렇죠. 사이 별로 안 좋고. 예. 그래서 이제 친박계 내에서는 사실상 정몽준 의원을 불쏘시개로 쓰겠다 이런 생각들이 강했던 것 같은데요. 예. 오히려 지금 불쏘시개가 당작을 태워먹는 뭐 이런 양상이 돼버렸다. 예. 어느 친박계 의원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예. 어쨌든 지금 그렇게 판은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좀 재밌는 건 지금까지 사실 정몽준 의원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이 팀의 멤버를 선대위원장에 영입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정몽준 쪽도 이 김황식 전 총리 쪽에 대해서 박심 얘기하면서 몰아붙여놓고 자기도 이제 박심을 얻으려고 한다. 예. 이 새누리당 선거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손바닥 안에서 노는 선거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뭐 오늘 아침에 기사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결국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안 간다면서요? 완전히 해프닝 된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정몽준 의원이 최병렬 고문 전 당대표 영입했다고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려나? 어쨌거나 좀 해프닝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당 얘기 조금 들어볼까요? 네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경선 룰을 확정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론조사 도입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공론조사라는 게 뭡니까? 공론조사라는 건 이제 후보자들이 이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패널들이 후보자에게 질문도 하고 그리고 나서 후보자 간 토론을 하는 전 과정을 이 공론조사에 참여할 사람들을 미리 선정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전 과정을 지켜보게 한 뒤에 현장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절차를 밟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더 과학적이랄까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그렇죠. 제공한다. 그런 점이 좀 다르겠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특정한 현안이 있으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또 입장이 좀 애매모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각가지 충분한 정보를 준 뒤에 말씀하신 대로 이 심층적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보라고 이제 요청하는 이제 그런 절차인데요. 이거를 선거 과정에도 이제 이번에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크게 이제 방안은 4가지입니다. 공론조사 절반, 여론조사 절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공론조사만 100%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권리당원 선거인단으로 50%, 여론조사 50% 이 방안이 있고요. 나머지 여론조사만 100% 하는 4가지 방안을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만들었고요. 이거를 각 시도당별로 자신들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이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눈여겨 보실 부분은요. 아무래도 이제 그 민주당 쪽하고 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 쪽하고 이렇게 합칠 때 많은 분들이 이게 나중에 이제 경선을 하게 되면 같은 한 당 안에서 경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직력의 차이도 있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경험의 차이도 있고 이런 것들 어떻게 좀 조화롭게 만들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이 4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 쪽에서 나오는 후보들을 좀 배려한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4가지 중에 하나를 자기 지역 실정과 상대편 누가 나오느냐 이런 대진표까지 감안해서 최적의 후보를 골라보자 이래가지고 4가지 패턴을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럼 옛날 말로 당 중앙에서 당에서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속닥속닥 해가지고 저쪽에는 A를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는 이른바 전략공천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특히 광역단위선거,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에는 전략공천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저 사람이 나가면 제일 좋긴 하겠는데 당 내부 조직력은 약하니까 좀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전략공천하자 이런 거 안 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대신 이제 공론조사의 비율을 절반에서 100%까지 하는 그런 쪽으로 그걸 좀 조금 조정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보완의 요소를 갖는 거군요. 어쨌거나 이제 개괄적인 규정은 마련됐다고 보고 그렇지만 진짜 룰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숱하게 이제 큰 선거들 총선이나 또 대선이나 지방선거나 이런 큰 선거들 보면 결국은 이 룰싸움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괄적으로 이 4가지 방안이 제시가 됐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경선을 이제 진짜 시도당에서 이 4가지 중에서 도대체 어떤 거를 우리 지역에서는 선택을 할 거냐. 이 문제를 두고도 사실은 각 후보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고요. 또 선거인단을 어떻게 모집할 거냐, 또 얼만큼 모집할 거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TV 토론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좀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은요, 이 공론조사,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론조사라는 게 지금 우리 선거에서는 사실 처음 도입이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2012년 대선 후보 때도 얘기가 잠시 나왔다가 네, 얘기가 있었죠. 네.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사이에 단일화 논의에서 이제 공론조사 얘기가 처음 나왔었는데 네. 당시 아마 논란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건 좀 조금 정말 할 때 잘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실 텐데 당시에 문제가 됐던 가장 큰 핵심이 이 공론조사에 참여할 사람들을 네. 도대체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뽑아낼 거냐. 그렇죠. 샘플.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네, 네, 이 샘플을 어떻게 뽑아낼 거냐의 문제였는데 네. 당시에 안철수 후보 쪽에서 얘기한 거하고 민주당 쪽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전혀 핀트가 맞지 않아서 결국은 무산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이 공론조사 이게 각 후보들의 이해관계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처음 시도하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무작정 여론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후보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과학성을 갖춘 것임을 증명을 해 보이기 위해서라도 네.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더 진지하게 논의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하는 것이고요. 세부 그렇죠. 룰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는 그나마 지금 지지율도 확 달아나 버릴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양 차장, 정치부 아주 오래 있는 베테랑인데 제가 딱 한 문장으로 물을 테니까 한 10초 내로 답변해 주세요. 민주당은 지금 대개 후보들이 정해진 거고, 네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세리당이라 그러면 안 되죠.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즉답. 전 진짜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네. 지금은 꽤 많이 차이가 나는데 김황식 총리가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며칠 있다 다시 한번 그 문제 얘기해 보기로 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정부 여당에 묻겠습니다. 기득권 내려놓기의 상징이었던 기초공천 폐지 공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 대선 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시는지요?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에게 너나 잘해라며 원색적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방송 3사의 보도는 어떠할까요? SBS는 그런대로 팩트만 간명하게 전했습니다. KBS는 아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막말 욕설도 아니고 아버지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말라는 새정치연합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KBS 아닌가요? 대선 불복 발언에 이어서 이번엔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통령을 두고 선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당은 출당과 제명을 촉구했고요. 곤혹스러워진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입장을 밝힙니다. MBC는 어떨까요? 여도 야도 다 같이 잘못했다며 물을 탑니다. 국회에선 연일 상대당의 연설 도중에 야유를 보내고 양측이 서로를 비판하며 맞섰습니다. 기초공천 폐지 문제와 기초연금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고성으로 이어졌습니다. TV조선이 가관입니다. 손수조를 출연시켜서 두둔합니다. 보수 논객 황태순 씨는 최경환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옹호합니다. 국회 대표 연설에서의 그 기초 공약, 네. 기초 무공천 공약을 갖다 뒤집은 데 대한 사과를 갖고 원내대표가 사과하는 것이 맞느냐, 뭐 네.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냐, 아니면 월권이냐, 네. 이런 식으로 비아냥 비꼬았으니까 사실은 안철수 대표도 전혀 연설로서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하신 겁니다. 아주 부적절한 발언한 거죠. 자, 역사의 기록에 남는 공당의 대표로서 그건 누가 봐도 비꼬는 비아냥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최경환 원내대표가 한 연설은 원내대표로서 한 연설이 아닙니다. 156명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대표 연설입니다. 네. 그 자리에는 당 대표인 황우여 대표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최고위원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원내 네. 최고위원이 네. 원내 대표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최경환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 자격이 아니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표 자격으로서 대표 연설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충정이냐, 월권이냐, 월권 한마디로 충정이라는 표현이 말이 좋아서 충정이지 아첨한 것 아니냐 이 얘기 아니에요? 새누리당의
공식 사과인데.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공식으로 사과한 겁니다. 새누리당이 사과한 것이지 네. 최경환 의원이 사과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놓고 충정이냐, 오바냐, 네, 월권이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으니까 그거는 사실은 먼저 장군했으니까 먼 군 맞춰도 싸고. 이 와중에 거짓말까지 합니다.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최경환 원내대표가 오늘 보니 너나 잘해가 아니라 너나 잘하세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뒷번에 와글와글 시끄러운 바람에 너나 잘해로 들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 다시 들어봅니다. 너나 잘해라고 반말한 게 아니라 너나 잘하세요라고 존대했는지, 또 너나 잘하세요라고 했는데 뒷부분이 소음에 묻혀 잘하세요라는 말이 안 들렸는지.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 어디 봐서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노종면 국민TV 뉴스K 앵커가 뉴스K 첫 방송에서 여러 얼빠진 언론들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뉴스K는 정권과 유착한 TV 방송들을 향해 과연 권력의 더러운 특혜와 삥 뜯고 웃음 팔아 모은 돈이 없어도 지금처럼 떠들썩하게 방송을 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네, 그 황모 평론가 소머즈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아주 청력이 밝은 여자로 기억이 나는데 그 수준의 청력인 모양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네, 상상력이 대단히 뛰어나군요. 진짜 인터뷰. 오늘은 아주 대중적 인기도 많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기초단체장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이 안철수, 김한길 두 공동대표의 기초단체 정당 무공천 결정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기초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당의 결정 변화를 요구한 겁니다. 새정치연합 안에서는 이 문제가 당내 분란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안에서는 안철수 의원 자신은 부산에서 승부하지 않고 서울 노원으로 슬그머니 와서 출마해놓고서 수많은 야권 후보들을 지금은 사지에 몰아놓고 있다. 이런 비아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에 이 전 의원을 역임했죠.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네. 정치적 복권을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선거 기간 중에 여러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눴는데 네. 전화로 들으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기왕이면 좀 오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예, 죄송합니다. 네. 바로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기초선거 공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새누리당은 저렇게 하고 새정년은 안 해도 되느냐 이래서 논란이 많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애초에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 자체가 정치 불신의 하고 있는 그 국민들의 좀 의식에 편성한 포퓰리즘 공약이었다. 예. 현재의 그 지방선거 공천 관행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그 문제를 바로잡는 노력을 통해서 올바른 공천을 하면 될 일인데 네. 그런 노력을 경주하기보다는 공천 자체를 피해버리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정당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후보가 당시 대선 후보 자격으로 이거 안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말을 시건해버린 거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요. 일단은 대통령까지 당선된 사람으로서 자신의 주요한 공약을 어겼다면은 예. 그것이 애초에 좋은 공약이든 나쁜 공약이든 관계없이 네네네.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네. 왜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는가를 솔직하게 얘기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책임을 회피한 것은 대단히 비판받아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예. 근데 이 공약이 이제 한 사람의 공약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그랬죠. 주요한 후보들의 공약이었는데 네. 이 공약은 사실은 당시 선거 분위기 속에서 네. 크게 검토되지 않고 넘어갔지만 예, 우리가 정당 정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거는 공약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켜야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예. 새롭게 좀 생각할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예. 더군다나 한쪽에서는 이거 공약을 폐기하면서 어찌 보면은 기초 그 선거 공천제 폐지였지 않습니까? 예, 예. 공천제 폐지는 이미 그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천 제도가 폐지되는 거는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한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약은 이미 무력화된 거고요. 예. 공약이 무력화된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만 남아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한다고 하더라도 예. 공약을 지킨 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렇죠.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렇죠. 엄밀하게 따지면 다 함께 하지 않기로 한 건데 공약의 정신은 다른 그게 되겠지만은 네. 공약을 지키는 건 아니라는. 한 사람은 도중에 파토 내고 돌아가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 기초 무공천 하는 게 정치 개혁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치 개혁을 하는데 보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보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개혁을 포기하는 거죠. 아, 오히려.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이제 사실 그 동안에 그 지방선거 후보자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네. 공천 헌금의 문제도 있었고, 예. 또 민의에 의해서 또는 당원의 뜻에 따라서 선출하기보다는 이 국회의원이라거나 현직 국회의원 등이 이렇게 그 직권으로 임명하다시피 해서 그렇죠. 권력이 남용되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고치는 게 정치 개혁이지. 네. 아예 안 해버리는 게 정치 개혁이냐 이거죠. 그 국회의원에 의한 이른바 수직 계열화, 네. 뭐 오야분 꼬분 관계처럼 되는 거 말이죠. 그거 실질적으로 바꿀 방법이 뭐 있어 보여요? 그거는 그건 다른 나라 정당들에서는 예. 이런 선거를 할 때 당원들이 하거나 또는 이제 다른 어떤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거나 해가지고 예. 민의가 반영되는 또는 당원의 뜻이 반영되는 상향식 공천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못하냐라는 것이고.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의 현실 지역 장악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한테 밑보였다가는 시의원이나 구의원 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줄 서고 가서 뭐 온갖 무슨 뭐 집사처럼 일해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네. 실제 보면 지금 조금 과거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만은 당원이 대의원을 뽑고 대의원이 이 위원장을 뽑는 식으로 안 돼 있다는 거죠. 예. 국회의원인 위원장이 대의원을 임명하고 임명된 대의원들이 위원장을 뽑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는 위원장인 그 현역 의원의 뜻에 따라서 후보가 선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이 대의원부터 임명하지 않고 예.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방식으로 간다면은 한 번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은 예. 당내 민주화가 점진적으로 실현된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무공천이 이 정치 개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도 보면은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실제 현황을 보면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무공천에 대비해 가지고 내천을 다 해놨어요. 예. 그 내천이 뭡니까? 그게 지명 아닙니까? 차라리 현행 공천 방식은 예. 형식적으로나마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경쟁은 하는데. 근데 내천은 경선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게 오히려 내천은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내천을 전제로 한, 기초선거 무공천은. 예. 정치 개혁이 아니라 정치 후퇴다라는 거죠. 노회찬 전 대표가 보시기에는 새누리당이건 새정치민주연합이건 당내 민주주의는 거의 빵점에 가깝다. 지금 뭐 조금 과장하면. 빵점이라 하면 너무 좀 야박하고. 예. 그러나 낙제점인 건 분명하다라고. 낙제점이요. 네. 오늘도 뭐 불판의 대를 이을 노회찬 어록이 뭐 하나 나와야 되는데. 요새 살인 잘 안 합니다. 그 새누리당은 공천을 폐지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공천하겠다는 입장이고.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약으로 내걸었으니까 뭐 지키겠다. 그럼 뭐 새정치민주연합에 본 게임 들어가면 불리한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불리할 줄 알면서도 그냥 선거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각 당이 판단할 문제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지금 노회찬 의원이 만약에 대표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새누리당은 말이죠. 네. 명분은 포기하고. 네.
그 약속을 헌시작처럼 버리면서 명분을 포기하고 예. 실리를 챙기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로서는 예. 명분은 취하고 예. 실리는 명분을 취하면 실리를 포기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번 선거에서 명분과 실리를 둘 다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 명분에 문제가 있는 명분이기 때문에 아하. 왜냐하면은 여전히 옳다고 믿는 분도 계시지만 예. 또 저희 같은 사람도 반대하고 전문가들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예. 문제가 있는 명분을 취하느니 깨끗이 포기하고 실리를 택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아, 국민들에게 한번 좀 체면 구기고 다시 입장 선회하는 거에 대해서 좀 머쓱하긴 하지만 실리를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노 대표님 연결하기 직전에 말씀드린 게 꽤 이분도 이름을 많이 얻었죠.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둘 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데 당 대표들한테 무공천 결정 재고해달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도 공천하자.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한 거예요.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이런 말이 예전에도 좀 있었는데 요즘 다시 나옵니다. 안철수 대표가 워낙 무공천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지난번 국회의원 재보선 때 지금 노회찬 의원이 대법원 결정 때문에 의원직을 잃는 자리로 안철수 의원이 출마했잖아요.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안철수 후보에게 부산에 가서 승부해라. 김무성하고 붙어서 지든 이기든 거기서 하는 게 맞다. 상식과 명분에 맞다. 이랬는데 끝내 뿌리치고 노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노원병 아직도 지금 지역구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네,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타 당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한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근데 노원 얘기는 1년 전에 죄송합니다. 1년 전의 얘기고 이미 흘러간 강물이고요. 예, 저는 다 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근데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예. 왜 당신은 쉬운 길로 갔으면서 우리를 어려운 길로 가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이제 쉽고 어렵고 이전에 저는 옳은 길이냐 그른 길이냐를 먼저 보는 겁니다. 아, 쉽냐 어렵냐가. 그리고 저의 관점에서는 무공천은 옳은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한때 어떤 사정으로 그런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시인하고 바로 바꾸는 것이 어찌 보면 그게 용기가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실리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또 정당 정치 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무공천할 거냐 공천할 거냐 가지고 논쟁 벌이기보다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공천할 거냐 공정한 공천할 거냐 어떻게 하면은 그간에 공천 폐단으로 지적된 문제들을 없앨 수 있을까? 그거는 왜 논쟁 안 합니까? 사실 국민들이 국고보조금 주고 세금으로 돈 내는 거는 그런 거 정당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건 아예 해결하지도 않고 우리는 공천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자를 갖다가 잘 고칠 것인가 의사들이 논의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환자 안 받습니다. 이게 올바른 의사의 태도가 아닌 거죠. 안철수 의원은 방향 선회하는 것을 회절하는 것 또는 자기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방향선회 그동안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도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너무 이렇게 고집을 피울 문제는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의 당 말씀을 여쭤서 조금 송구하긴 합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무공천을 끝까지 고수하려면 최소한 전 당원 투표를 거쳐서 당원들의 우사를 한번 묻고 당원들이 좋아 그럼 명분을 지키자라고 하면은 옥쇄하자. 그러니까 일단 당원들 뜻을 묻자 이런 의견이 지금 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저희 당일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속한 당에서도 정당 무공천 정도 무공천 제도가 제도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공천 할 거냐 말 거냐 이 정도 문제가 된다면 그건 당연히
당원들의 전체 당원들의 뜻을 갖다가 물어서 결정하는 게 그게 올바른 좀 정당 운영 방식이 아닌가. 그게 또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에서는 이번에 6.4 지방선거에서 어디에 좀 희망 또는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지금 광역단체장은 이제 울산, 대구 이렇게 여러 군데 나갑니다만 울산을 좀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조승수 전. 그다음에 기초단체장은 지금 현역 구청장인 이제 인천 남동구, 그다음에 이제 중동구, 그리고 과천시, 그리고 여러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과천이 재밌겠더군요. 녹색당과 정의당 후보들이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는데. 예, 둘 중에 한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노회찬 전 대표께서 복권되고 나서 바로 일성이 이거였죠.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나 노회찬이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새 정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아주 기억에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새겨 듣고 다들 새 정치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어쨌거나 앞으로 의원이시든 아니시든 어디서든 정당 활동 그리고 많은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기쁨과 재미를 주는 멋진 정치인으로 계속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회찬 진보정의당 전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광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광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광윤의 오늘. 정치평론가 이광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광윤의 오늘. 이광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오늘 뉴스의 주요 뉴스의 행과 간, 행간을 제가 몇 가지 직접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본래 이 코너가 미디어 비평을 위주로 하려던 건 아닌데요.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군요. 오늘자 중앙일보 일면 톱 기사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4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에서 발견된 무인 항공기에서 영상 송신 장치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무인기가에 장착된 카메라로 대통령 숙소 등 청와대 관저를 근접 촬영한 사진이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합동조사팀 관계자는 2일 무인기 정밀 분석 작업 중 꼬리날개 부분에 내장된 영상 송신 장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의 송신 장치는 없었다며 공식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는 일제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한 뒤 기체를 회수해 분석하는 방식이라며 초보 수준의 정찰용이라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의 동체 프로펠러 뒤쪽에선 위치 정보를 송수신하는 모뎀도 발견됐다. 정밀조사에 참여한 한 인사는 무인기에 장착된 GPS 모듈은 $100 정도로 군사용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부품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체 밑에 장착된 GPS 안테나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크기가 컸다고 설명했다. 네, 기사를 들으셨는데요. 이 기사의 제목은 북한 무인기 송신장치 있었다라고 아주 시커멓게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으신 대로 기사에는 국방부는 송신장치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라고 명확히 적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부정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기사의 제목이 하는 일은 쉽게 말하면 문패입니다. 문패. 문패라는 게 뭐죠? 이 집에는 홍길동이 살고 있다. 이 집에는 아무개가 살고 있다라고 밖에 걸어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걸어두기는 홍길동이라고 걸어두고 밖에는 무슨 심청이가 살고 있는, 실제 안에 들어와 보면. 그러니까 실과 질이 바뀐 거죠. 이건 명백한 자기 부정이자 자기 모순입니다. 기사와 제목이 배치된다는 건 신문 제작의 ABC도 모르는
또는 대놓고 어긴 겁니다. 중앙일보가. 북한 무인기라는 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거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자 조간들을 마감할 때의 시간, 즉 어제 한 새벽 1시쯤 그 시점으로 돌아가자면 아직은 공식 확인된 게 아니었던 상황이죠. 오늘 오후에 들어서 이제 좀 더 북한제 무인기라는 게 확실해지는 정황들이 나와서 이제는 의심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만 적어도 오늘자 조간신문을 만들 때의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북한 무인기 추정이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하고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진 전문가들 중에는 무인기에 내장된 정도의 카메라로는 공중에서 정밀 촬영이 불가능하고 심지어 구글 어스에 올라와 있는 사진보다도 해상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겨우 그 정도 얻으려고 굳이 그런 걸 띄워서 하겠느냐. 그냥 차라리 구글 어스 클릭해서 찾아보면 되는데 그래서 누가 뭐하러 이런 비행기를 띄웠는지를 이제 우선 밝혀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상식적 의문이 제기되는 거고요. 그런데 중앙일보는 국방부의 공식 발표도 제목으로는 부인해가면서 또는 억눌러 무시해버리면서 한쪽으로 호도 몰고 가는 것이 좀 기본이 안 돼 있었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간첩 조작 사건 이런 보도에서는 끝까지 재판 결과를 잘 지켜보고 신중하게 논하자 이러더니 무인기 건은 아주 성급히 단정해버리는 이 이중적 태도. 중앙일보 도대체 오늘 왜 이러셨습니까? 다음 케이스 볼까요? 청와대 직원이 기업이나 잘 보이겠다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골프 치고 나면 또 당연히 술 한잔하고 좀 비싼 술집 가서 그러는 거 다들 그런다면서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골프나 향응을 받거나 하다가 발각이 됐는데 징계를 하거나 죄질 수준에 따라서 사표를 받는 이런 대신에 오히려 영전이 됐답니다. 청와대에서 말이에요. 일단 사정을 한번 들어보시죠. 대기업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혐의로 청와대에서 쫓겨난 공무원들이 오히려 원부서에서 주요 보직을 꿰차거나 퇴직 후 전관 예우를 받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청와대와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서 3급에서 5급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공직기강팀으로부터 비리를 적발당한 공무원은 모두 5명이다. 4명은 직무 관련성이 큰 대기업으로부터 식사, 골프 대접과 수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에서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에 파견됐던 3급 공무원 D씨는 공용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처신이 문제였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이후 이들을 원부처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5명 중 4명이 해당 부처에서 징계를 받지도 않고 오히려 주요 보직에 발령된 것을 놓고 청와대와 각 부처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청와대와 각 부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청와대라는 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헌법에도 나와 있고 정부조직법에 소상히 적혀 있죠. 각 부처를 통할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말 그대로 국정의 총괄 사령탑인 겁니다. 근데 지금 큰형하고 한 사촌 동생쯤 되는 또는 대학생하고 한 중학생 정도가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어쩌니 이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해당 부처에서는 이렇게들 얘기한답니다. 청와대에서 징계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일단.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원 부처죠. 징계를 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청와대에 가 있는 동안에 잘못한 거고 잘못한 사항은 청와대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서 갖고 있는 거지 우리한테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청와대에서 징계하라고 따로 쪽지를 하거나 전화를 한 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전화를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비위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제 식구 감싸는 겁니다. 청와대는 또 이렇게 말해요. 무슨 소리냐. 해당 공무원이 문제가 있어서 원래 있던 너희 친정집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일단은 징계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돌려보낼 때 꼬리표에 적어서 보냈다. 잘 살펴봐라. 거기 보면은 왜 돌려보냈는지 비위 사실이 적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징계를 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루고 있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잘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맞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입니까? 청와대와 원 소속 부처는 대표적인 핑퐁 게임이자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료사회나 공직사회에 만연한
제 식구 감싸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기는 이런 사정이 이해가 안 갈 바도 아닙니다. 뭐냐?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관건 선거, 옛날에 저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될 때 말이에요. 1992년인가 그랬죠. 그 관건 선거를 부산 무슨 초원 복국집인 가는데 모여가지고 획책했던 그 회의를, 대책회의를 주도했던 사람이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제 식구 좀 감싸겠다는데. 이번 정부는 사람 고를 때도 문제투성이, 뭐 이렇게 수첩에서 고르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더군요만은. 일할 때도 옛날 그 좋지 않은 버릇들 잘 못 고치고, 더군다나 사실 각 부처에서 청와대로 보내는 사람들은 그 부처의 에이스들만 보내는 거거든요. 그 에이스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 업자들 저 술 얻어 마시고 뭐 골프 치고 되겠습니까? 체면이 있지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잘못한 게 걸렸어요. 걸리지나 말 일이지. 걸리니까 뭐 솜방망이로 살살 치면서 그래 뭐 다 좋고 좋은 거지 이리 와. 그동안 청와대 가 있느라고 애썼어. 그래가지고 또 일부에서는 영전까지 시켜준단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현직 어느 고위 관료와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인연으로. 이 양반 뭐 아주 높은 자리에 있고 지난 정부에 청와대에서도 일을 했던 분인데 이명박 정부 때보다 현재 청와대의 기강이 더 해이해졌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뭐 곧 퇴임을 앞둔 분인데 뭐 쓸쓸한 푸념으로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불러서 거론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부르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각하, 바쁘시겠지만 우선 집안 단속부터 하시죠. 윤창중 사건 터진 지 아직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행정관들, 불철주야 일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뭐 근무 시간에 어디로 신고도 안 하고 가버렸다거나 골프 치고 뭐 술집에서 향응받고 이런 말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 혼자 일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우선 집안 단도리부터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노회찬 의원과 얘기가 조금 길어지면서 말이죠. 준비했던 것들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 긴밀한 그리고 생산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요. 유권자들 평소에 채점 꼬박꼬박 했다가 중요한 순간에는 명확하게 표심을 드러내는, 그래야만이 우리 시민의 권리가 지켜지고 우리의 민주주의, 정치 문화는 한 단계 앞서 나갈 겁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 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